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성적에 복을 가득가득 채워주는 보고지원생과 함께하는 고등국어 완전정복기. 우리가요, 이제 악장이 끝나서요, 언해의 작품으로 넘어갑니다. 춘만과 강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두 작품 같이 볼 건데요. 길이도 길지도 않거니와 그 내용 역시도 굉장히 표현법도 잘 쓰였고 우리가 배울 점 많거든요. 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도 있어? 라는 식으로 감탄이 나올 만한 굉장히 잘 쓴 한시 두 가지 배울 거예요. 별로 부담 없거든요. 부담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오늘 재미있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배울 두 작품의 작가는요, 두보입니다. 두보가요,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라 중국의 시인인데요. 중국 최고의 시인으로 꼽혀가지고 이백과 나란히 불러길 뭐라고 불렀냐? 이 둘을 합쳐서 이두라고 부를 정도로. 아니 근데 그러면 질문이 있죠. 지금 우리 국어 배우는데 왜 중국 시인의 시를 배웁니까? 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 문학사 개관할 때 얘기했었죠. 이 중국 두보 시인의 시를요. 두시 언해라 라고 해가지고 국가의 주도하에 훈민정음으로 다 번역을 했어요. 이게 후대 우리나라의 한시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요. 문학적인 특징도 보고요. 표기법 관련해서 이제 문법, 국어사 쪽으로도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둬야 되는 작품이에요. 두보가 얼마나 유명했느냐? 이백과 나란히 불릴 정도로 그렇게 유명을 했었고, 근데 굉장히 시를 잘 지었는데요. 뭐 과거급자고 그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남긴 시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이 남긴 시가. 근데 주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었느냐? 사회 부정에 대한 뭐 분노라든지 인간에 대한 애정, 성의 같은 걸 드러냈어요. 그리고 나라에 대한 어떤 걱정이라든가 충심 역시도 빠지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이 시를 번역해서 사람들한테 읽히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도도 숨어 있었습니다. 이 번역 작업에서는요. 우리가 배울 작품에서요. 첫 번째 춘만 같은 경우에는 안사의 난이라는 이 사건이 배경이 돼요. 이게 우리나라 사건 당연히 아니겠죠. 두보가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본다면요. 중국 당나라를요. 완벽하게 무너뜨려버린 중국 인구, 당나라 인구의 70%를 없애버린 엄청난 난이에요. 당현종이 그 유명한 양귀비하고 향랑에 빠져서 정치를 게을리하니까 부패가 너무너무 심해졌어요. 다들 타락하니까 안록산이라는 사람이 이제 난을 일으켰는데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9년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가 쇠퇴기로 접어들게 되어버렸습니다. 강력한 그 중앙집권 체계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와중에 전란 중이니 두보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가족하고도 떨어져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시절을 겪었거든요. 그때 나온 시예요. 자, 이거 가볍게 봤으니까 우리가 두보 작품 만날 준비는 끝났습니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두보의 두 작품 만나볼게요. 자, 두보의 첫 번째 작품 춘망인데요. 이거 교과서에 굉장히 잘 실려 있어요. 자, 이게 수함 경미에서 8줄짜리, 2줄은 수, 2줄은 함 이렇게 해서 나누고요. 지금 옆에 있는 한자어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한시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번역된 이 내용으로 파악을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경 해석부터 만나볼게요. 나라가 반란군에게 망하니 아까 그 안사의 난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산과 강물만 남아있고요. 성 안에 보면은 풀과 나무만 무성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걸 보면은 화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확 알 수가 있겠어요. 어지러운 시절, 9년 동안이나 전란이 계속됐으니까 얼마나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표현 나와요. 꽃이 나한테 눈물을 흘리게 하고요. 가족과 이별하였으면 슬퍼하니까 새소리도 내 마음을 놀라게 한다는 독특한 표현이 쓰여요. 하나하나 보자면은
자, 나라가 망했다. 나라는 망해버렸는데 산과 강물은 유유히 흘러간다. 대조가 되죠. 이걸 통해서 인간은 이렇게 부침이 심한데 자연은 저렇게 평온하다니 라는 걸 통해 인생 무상, 인간의 유한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맥수지탄이라고 해서 망한 나라를 탄식한다라는 얘기예요. 나라 망해버린 게 너무나 확 드러나죠. 어떻게? 봄에는 성 안에 봄이 왔는데 풀과나무만 무성하고 반랑분한테 나라가 뒤집혔으니까 썰렁했겠죠, 그 안이. 자, 그런데요. 어지러운 시절을 한탄하니까 특이해요. 꽃이 나한테 눈물을 흘리게 하다니. 슬퍼하는데 가족하고 이별했죠. 화자 상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새소리가 내 마음을 놀라게 한대요. 말이 돼요? 일단 우리가 이걸 보면 대꾸법 쓰였네? 라고 알 수가 있겠는데 그거 말고도 여기 쓰인 표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주객전도의 표현이라고 해서요. 지금 얘네가 나한테 진짜 눈물 흘리게 한 게 아니죠. 꽃향기를 맡으면 눈물 나오는 꽃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렸어요. 주체와 객체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 시선이 한 번 더 가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지금 가족과 떨어진 것이 슬프고 이 시절에 한탄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 앞에서는 선경, 먼저 경치를 그리죠. 어떤 경치들? 쫄딱 망해버린 우리 장안. 그 다음에 전쟁의 참상. 이렇게 떨어져서 내가 얼마나 지금 꽃도 피고 새도 날아다니는데 나는 얼마나 슬픈지 강조하고 있는 주객전도의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뒤를 보면은 전쟁이 석 달에 이었으니 집에서 보내온 편지는 만금보다 값지대요. 가족의 소식이 엄청나게 좋았나 봐요. 자, 그래서 하얗게 세어버린, 그러니까 머리가 완전 백발이 돼버린 거예요. 이 머리를 이렇게 막 긁으니까 또 짧아진다는 걸로 봐서 머리가 되게 퍼석퍼석하고 안 좋은가 봐요. 영양 상태가 안 좋은 듯. 자, 그래서 남은 머리카락을 다 모아도요. 비녀 꽂기가 힘들대요. 왜 옛날 중국 사람들은 다 올려서 여기다가 요런 거 하고 이렇게 비녀 이렇게 찔렀죠. 비녀를 이기지 못할 정도로 머리도 힘도 하나도 없고 하얗게 다 새버려서 숱도 없다라고 하네요. 자, 이 봉화가 왜 전쟁이에요? 라고 하면은 전쟁의 대유로 이렇게 쓰였다라고 합니다. 왜? 대유가 뭘 얘기하냐면요. 대표해서 얘를 가져다 왔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자 아이돌 하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소녀시대를 떠올리거든요. 만약에, 태국의 소녀시대예요. 라고 하면은, 소녀시대는 여기에서 진짜 소녀시대 한 명 한 명과 대조가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소녀시대만큼 유명한 여자 아이돌이다 라는 걸 대표해서 얘기하고 있죠. 유명한 여자 아이돌의 대표가 소녀시대로 쓰인 것처럼 이 봉화가 옛날에 전쟁이 나면은 뭐 2개씩 올리거나 3개씩 올리는 걸로 먼발치에서 봉화 올라온 거, 횃불 올라온 게 보이죠. 그걸 보고 지금 위급하네? 지금은 저기 물러가 있네? 판단하는 거였거든요. 일종의 메신저였어요, 봉화가. 이 봉화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것은 계속 전쟁 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봉화가 켜져 있다. 아, 전쟁 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전쟁의 대표 이미지, 대표적인 비유로 봉화가 등장을 했습니다. 전쟁이 석 달을 이으니까 당연히 화자는 상태가 엄청 안 좋아요. 집에서 보내온 편지가 너무나 만금보다 값지도다라는 걸 보니까 가족 소식 듣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정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쇠약해진 본인의 육신, 머리카락도 푸석푸석 짧아져가지고 상태 안 좋아요. 비녀로 찌를 것도 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내가 늙어버렸구나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앞에 선경, 후정 이걸 통해서 본인의 드러내고자 하는 바도 잘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전에 봤던 대꾸법도 있고 대유법도 쓰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를 다 모아도 빈혈이 이기지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늙음에 대한 탄식도 잘 드러나 있죠. 여러모로 주제 파악하기는 쉬운데 표현법이 아까 주객 정도의 표현까지 포함해가지고 다채로운 표현법이 잘 쓰였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제와 의 먼저 보고요. 여기 나타난 이 두 가지 표현상 특징도 조금 더 중점해서 볼게요. 한시고 오원율시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도 되고요. 이 성격은 우리가 주제 파악했으니까 볼 수가 있죠. 애상적 엄청 슬프고요. 영탄, 자신의 감정을 다 모아서 터뜨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회고, 성 안에, 인간은 이런 식으로 회고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해결. 이 특징이요. 이거죠. 성경후정 우리가 확인했었고 전반적으로 애상적인 정조를 그리고 있었어요. 나라 망한 것도 한탄이거니와 가족과 떨어져 있는데 내가 이렇게 늙고 병든 거 역시도 굉장히 슬프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대꾸법 우리가 찾았었어요. 근데 과장법은 어디 나왔어요? 라고 한다면은 머리가 다 새버렸다고. 근데 뭐 이렇게 다 새가지고 뭐 남은 것도 없어갖고 비녀 찌를 것도 없다. 이게 내가 얼마나 늙었는지를 좀 약간 오버해서 얘기하는 거라서 과장법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얘기가 아까 선생님이 살짝 얘기했던 거. 국민을 교화하려는 의도에 부합한다라는 거 좀 의아할 수가 있는데 지금 두보의 시에서 대부분 다루고 있는 게 가족 간의 정 그리고 나라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해서 우리 백성들이 읽는다면 요런 충군, 애국, 사상을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전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었던 거예요. 자, 이 작품의 구성을 다시 한번 보자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여기 앞에는 선경, 전란의 피폐함을 얘기하는데 이걸 확 부각시켜주는 게 하필 봄이에요. 봄에 꽃도 피고 새도 날아다니는데 인간은 지금 쫄딱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각하는데 전란의 피폐함을 부각하는데 자연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후정이라고 해서 정서가 좀 특이한 게 나라 걱정한다는 거 아까 충군 애국 얘기 나왔었죠. 나라 걱정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하나 더 얹자면은 쇠약해진 본인에 대한 탄식까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과 인간 사이 대비 선경 부분에 나왔던 걸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자연이 변함이 없어요. 새소리도 그렇고 산도, 강도, 뭐 무성한 풀, 나무, 꽃 얘네는 항상 평온하죠. 늘 그냥 해바뀌면 피고 지고 하는데 인간은요 너무나 변함이 많아요. 전란으로 완전 폐허가 돼가지고 석 달간 이어지고 있고 지금 대체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어요. 미치겠어요. 자, 그래서 얘네가 완벽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데 일부러 이런 대조법을 썼겠죠. 뭘 강조하려고? 본인의 심리 강조를 위해서.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냥 가족하고 떨어져서 되게 가족 보고 싶은가 보구나 라고로도 할 수 있는데 이면적으로는 이 우국의 심정, 나라 걱정하는 심정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맞죠. 왜냐면은 일반적으로요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가축하고 떨어져서 늙고 병들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은 에이 나쁜 임금이 정치를 잘못해서 내가 너 때문에 아주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이 자식아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라에 대한 원망이 없이 나라에 대한 걱정 이렇게 이어가고 있네. 아유 성안도 이렇게 썰렁하네. 약간 한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지 않고 곳곳 두보의 시 이것뿐만이 아니라 곳곳에는 나라에 대한 탄식도 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국가적 이면적인 주제를 보자면은 우리가 우국의 심정도 드러나 있다라고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국가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번역해서 막 퍼뜨린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 쓰였어요. 사실 뭐 선경후정, 대꾸법, 과장법, 뭐 자연과 인간 사이의 대비 되게 많이 봤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한시에서도 참 많이 봤는데 여기에서 이 주객이 전도된 표현을 우리가 지금 처음 만나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봅시다. 이 부분이었어요. 꽃이 나한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새소리가 내 마음을 놀라게 한다고? 그 반대인데 왜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했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일부러죠. 이거를 확 강조하고 싶었어요. 하필이면 굉장히 슬프게도 전란이 일어났는데
지금 계절이 봄이에요. 계절의 여왕, 봄. 꽃도 피고 새도 예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화자는 이 불행한 현실을 너무나 크게 또 와닿게 된 거예요. 이 와중에 나는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고 늙고 병들었다. 그래서 꽃을 보면서 인생 무상, 인간 살안, 참 부침도 많고 자연에 비하면 정말 하잘 것 없구나 라고 하면서 흑 울고 싶은데 이걸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체와 객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읽다가 오 하고 눈이 한 번 더 가게 주제 강조를 위해서 이렇게 주객전도의 표현을 썼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강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뭐 과장이나 대꾸 이런 걸 지나서 이런 표현법도 주제 강조를 위해서 나왔구나 라고 알면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작품 춘망.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작품 만나볼게요. 두 번째 작품은 강촌인데요. 요거는 이게 두보의 인생에서 잠시 있었던 가족과의 재회 기간에 쓰여진 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랑은 정서가 확 달라집니다. 맑은 강 한 구비가 마을을 안아 흐른대요. 일단 여기서부터 좀 다르죠. 자, 긴 여름 강촌은요. 일마다 극하도다. 절로 가면 절로 오는 게 집이 제비고 서로 친하면서 가까운 건 물 가운데 갈매기로다. 딱 봐도 굉장히 한가하고 좋죠. 지금 강촌 마을의 그 전경을 묘사한 것 같잖아요. 그림 그리듯이. 자, 여기로 봐서 일단 맑은 강이에요. 이렇게 쫙 우리 마을을 감싸고 있다는 걸로 봐서 자연과 인간이 굉장히 조화롭게 살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마다 카도다, 유시마도다라는 걸로 봐서 전체적인 시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평온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정서가 이미 앞에 두 줄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묘사를 하는데 집 위에 제비도 있고요. 물 가운데 갈매기도 있대요. 얘네가 지금 싸우거나 먹이 다툼하느라 막 찌꼬받고 하고 있지 않죠. 굉장히 평온해요. 이걸로 봐서 지금 이 강촌 마을 전경 자체가 굉장히 평화롭고 안정적인 상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처음 네 줄이 선경, 경치를 먼저 얘기하는데 아까랑은 완전 정반대죠. 한가한 강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묘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뒤에 무슨 일들을 하느냐? 가족과 함께 살 때라고 했잖아요. 늙은 아내는 종이에 그려서 장기판을 만들고요. 어린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서 고기 낚을 낚시를 만든대요. 그래서 지금 많은 병에 얻고자 하는 것은 약물이 아까 우리 봤었죠. 두보가 아팠잖아요. 많이 늙었고 이미 병이 있었나 봐요. 많은 병에 얻고자 하는 게 오직 약물이니까 하찮은 몸이 이것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리오 라고 끝납니다. 자, 여기 지금 이게요. 그냥 보면은 종이 장기판 만들고 고기 낚을 낚시 만들어서 고기나 낚고 엄청 속편해 보이죠. 그냥 이게 그냥 가족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한때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약간 다른 해석도 있어요. 장기는요. 상대방과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상대편 집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끝나죠. 상대편 왕 잡기 놀이죠. 이게 당시 세태, 비판, 풍자의 효과가 있다. 하필이면 장기판인 게 전란 와중에 잠깐 좀 약간 평화로운 시기가 왔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요. 이런 식의 전란에 대해서 장기판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우던 그 당시의 혼란스러운 사회를 비판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낚싯바늘도 역시도 고기가요. 낚시를 물었는데 못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생겼죠. 낚싯바늘이 이렇게 입 천장이 딱 꽂아지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낚싯바늘은 모든 것을 왜곡하는 부정적인 현실을 이렇게 풍자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같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만 해놓으면 돼요. 굳이 외울 이유까지는 없고. 자, 이렇게 일단은 좀 평화롭죠. 어쨌든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데요. 병이 있어요.
지금 두부 건강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원하는 게 뭐? 안분지족이죠. 나 이것밖에 더 뭘 구하겠느냐. 하찮은 몸이.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만족을 한다. 이 이상 바라는 게 없다. 라고 해서 나 지금 이렇게만 지내다 죽고 싶다. 라는 본인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제, 특징, 그리고 여기에서 이 두 가지면 독특한 표현상 특징이거든요. 이 두 가지 한번 같이 좀 잡아서 정리해 볼게요. 이게 한시고 칠은 율시다라는 거는 옆에 글자수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성격이 확 달라지죠. 서정적이고 한정적이라는 거. 즉 자연 속에서 지금 굉장히 평안한 상태를 누리고 있구나. 우리가 본문 봤으니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부부 인생에서 정말 보기 드물게 평온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자연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만족감을 얘기하고 있죠. 이 독특한 표현상 특징은 첫 번째 성경 구정은 우리가 다 잡을 수 있었고요. 원근법이나 대꾸법 같은 거 역시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의 짜임을 다시 한번 보자면은 처음에는 그 한적한 모습, 제비, 갈매기 이런 걸 통해서 유유자적한 자연의 모습, 경치 얘기해주고 있고 이 뒤에서는 안분지족이 중요하죠. 여기에서 나는 이거 외에 더 바랄 것도 없고 나는 정말 만족스럽다 라는 이 정서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데 이 자연과 인간의 조응을 통한 만족감 제시라는 되게 어려운 말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연은요. 한가하고 고요한 강촌이죠. 그리고 인간은 이 안에서 소박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만나니까요. 굉장히 현재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거를 딱 네 글자 채성으로 정리하자면은 안분지족이 되겠죠. 이 만족스러운 삶을 표현하기 위해 평온한 자연 그리고 아주 평온하고 여유로운 인간의 삶을 두 개 합쳐서 그렸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거 이해가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현상 특징을 좀 봐줘야 되는데 원근법이 어디 쓰였어요? 라고 하면은 수련과 함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데 수함경미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까지 1구, 2구, 3구, 4구 얘기하는 거예요. 책 보면서 보세요. 수련 함련에서 보면은 한가로운 전경을 그리는데 이거 어떻게 그리느냐? 저기 멀리, 저기 마을 저기서 강이 이렇게 안아서 흐르는 것부터요. 여기 앞에서요. 집 위에 제비, 물 위에 갈매기, 물 가운데 갈매기 있네. 가까운 데로 오죠.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시선이 이렇게 와서 와 여기 갈매기 있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원근법. 그 다음에 대꾸법. 함련과 경련은 각각 대꾸법이 쓰였다라고 하는데 3, 4, 5, 6, 9 봐야 되죠. 자 보면은 어떻게 쓰여져 있어요. 여기에서 절로 가면 절로 오는 건 집 위에 제비, 그 다음에 물 가운데 갈매기 얘기했고 넓은 결집은 장기팔 만들고 아들은 뭐 만들어요? 낚싯바늘. 이거 둘 다 대꾸법 맞죠? 그 다음에 선경부정이다 라고 해서요. 이거는 계속 봤던 거. 시 전반부 수함 경미 중에서 수련과 함련은 선경을 얘기하고 있었고 그 후반부 네 줄은 강촌에서 생활, 유유자적한 생활, 그리고 이에 대한 굉장히 만족스러운 심정 같이 얘기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표현상 특징이 다양하게 쓰였구나. 두보가 시를 잘 썼다더니 진짜 표현상 특징 엄청 많네 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마지막 마무리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춘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춘망, 계절적 배경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딱 찾을 수 있죠. 성 안에 봄이었다는데 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당연히 찾을 수 있었고요. 화자가 처한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표현 어떤 거 있었어요? 지금 봉화가 석 달이 이어졌다는 걸 봐서 전쟁 중에 게다가 가족들의 소식이 만금보다 값지다라고 한 걸로 봐서요. 가족하고도 떨어져 있는 상태죠. 우리가 전쟁 중 그리고
가족하고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경우정, 이거는 뭐 아까 계속 찾았던 얘기.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해서 화자의 정서 어떤 거? 무상감이죠. 무상감을 드러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5번 자연 속에서 한가하다니. 여기서는요 조금 지금 가족하고 떨어져가지고 병들고 늙어가지고 비녀도 못 꽂을 정도로 늙어버린 자기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는 5번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내용 확인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상 특징은 꼭 나오거든요. 이런 표현상 특징 문제 자신 있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복습을 할 때 개념 위주로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상 특징과 주제 정도 잡으면요. 이런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촌에 대한 설명으로 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수치화를 그리듯 전경을 묘사하고 있다? 이걸 판단하려면요. 이 시 작품에서 우리가 이 마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떠올리면 되는데 이 작품은 이게 가능하죠. 이렇게 산이 있고 이렇게 마을을 강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비도 있고 이렇게 갈매기 있고 아내는 한켠에서 장기판 만들고 아들은 낚싯바늘. 엄청 잘 그려지고 있죠. 묘사 엄청 잘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보면 되게 갈등을 해요. 어떻게 골라야 되지 하는데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뭐 아침에서 저녁이 됐다던가 아니면은 최소한도 2-3시간은 지나야 돼요. 만약에 뭐 물이 있었는데 물을 끓이는데 다 쫄아버렸다던가 아니면 좀 길게 보자면은 봄에서 가을이 됐다든가 전부 다 시간이 흘러간 거죠. 하다못해 뭐 해가 이렇게 중천에 떠 있었는데 점점 어둑어둑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이 시간이 변화했구나를 암시하는 단어를 찾을 수만 있으면 돼요. 대놓고 아침, 점심, 저녁 안 그래도.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시간의 흐름은 나와 있지가 않죠. 이런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뭐 아침 먹고 나서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라고 하면 시간이 흘러갔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왠지 그냥 딱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딱 찍어서 그 부분만 써버린 약간 이런 느낌이죠. 시간의 흐름은 드러나 있지가 않습니다. 거의 순간포착의 예쁜 강촌 마을 모습이에요. 먼 곳에서 가까운 곳 이거 얘기했죠. 저기 멀리 강 이렇게 오고 지금 여기 눈앞에 갈매기랑 제비랑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연 속의 한 거 지금 편안하게 거쳐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만족감 엄청 잘 드러나 있죠. 두보 인생에서 몇 없었던 그런 휴식 시기예요. 그리고 계절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제시해서 화자 정서 형상화하고 있다는데 지금 여기 긴 여름이라고 했고요. 분명히 시어에 드러나죠. 공간적 배경 어디? 맑은 강 한 고비가 마을을 안아 흘러갔고 여름에 뭐라고 해요? 강촌이라고 하죠. 대놓고 다 얘기했고 지금 이 배경이 정서, 안분지족, 나 만족 이거를 형상화하는데 도움 엄청 주고 있죠? 형상화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네요. 이 두보 이 작품이요. 꽤 심심치 않게 보여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봤던 표현상 특징 굉장히 다채롭죠. 다음에 주제 파악 정도 하면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습 철저하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